1.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개인이다. 2. 대한민국은 자유의 공화국이다. 3. 우리는 자유와 공평화의 세계를 지향한다. 4. 우리는 거짓을 배경하며 공정위에 기한한다. 감사합니다. 이 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또 여전히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이승만의 해외 독립운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린 이 제목과는 달리 해외란 말을 특별하게 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사 연구자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료를 읽고 연구를 하면서부터 우리 한국의 지금까지의 그 독립운동사가 매우 잘못되었다,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하게 잘 알려진 한국 독립운동사 책을 보면은 일제가 우리 한국을 그의 영토로 병합시킨 이후, 강점한 이후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서 그 독립운동이 끝이 나는 것은 1945년 8월 15일에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다들 쓰고 있어요. 하나 예외 없이 그렇게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큰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건 뭡니까?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죠. 그게 독립운동의 목적입니다. 한국인들이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이에요. 독립운동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3년간 더 이어져서 48년 8월 15일까지 계속되었는데 45년 8월 15일 날 일제에 의해서 해방된 것을 가지고 독립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독립운동사의 역사가 끝이 났고 그 뒤로부터는 또 남북한의 분단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 비극의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쓰고 있고, 불쑥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민족을 분단시켰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은 48년 8월 15일까지 이어졌으며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은 45년 8월 15일까지는 미국을 주요 무대로 해서 이루어졌고, 이후 3년간 그가 국내에서 펼친 독립운동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큰 성취로 끝을 내어서 이승만의 전 독립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3년입니다. 그 앞에 35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미국의 당시한 이민원 분들 다 합쳐서 2세까지 합쳐서 한 1만 명도 채 안 되는, 그 중에서 이민 1세대나 1.5세대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지원으로 제한된 어떤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마찬가지로 큰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5년 8월 15일 이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2천만 동포들의,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전 3분의 2에 가까운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마지막 3년이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사건인데 그거는 다 빼어놓고 기존의 독립운동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거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전 역사에서 45년까지 있었던 미주를 무대로 한 그의 독립운동이다. 그래서 해외 독립운동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원래 안으로 하반기에 출간할 이승만과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늘 제가 할 강의 내용은 이 서울의 학당에서는 이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하나로 뭉쳐서 하려니까 조금 오늘 좀 힘이 들긴 합니다만은 조선은 거듭나야 된다. 한국인의 조선인의 근대적 변명 그리고 그날이 오면 뭐 이런 좀 제목으로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승만의 해외 독립운동이라 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뭉쳐서 주로 이승만의 외교적인 어떤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8월달에 이승만은 5년 한 7개월간의 한성 감옥 생활을 끝내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된 지에 3개월 뒤에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권력자인 민영환 대감의 후원을 입어서 미국의 국무장관에게 대한의 독립을 청원할 그와 같은 그 임무를 띈 밀사의 자격이었습니다. 밀사라 하지만은 고종 황제가 이를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 궁녀를 보내가지고 궁으로 좀 들어오너라 하고 했지만은 이승만은 고종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치들어올 수 없는 그 분노를 느끼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고종을 우리 한국인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임금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만이 발탁된 것은 역시 그의 그 탁월한 어떤 그 영어 실력 때문이었고 또 뭐 알렌 공사 등 여러 미국인 외교관이나 선교사들의 후원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영어 공부를 했고 그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그 유영익 교수님이라고 이승만 연구자의 아주 권위자인 분이 계시는데 이 유영익 교수가 신문에 보도된 영일동맹 1902년에 체결된 영일동맹의 신문 기사를 보고 이승만 당시 감옥에 이승만이 그 영일동맹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전해진 영일동맹의 전문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유영익 교수가 확인할 정도로 감옥 안에 이승만은 상당한 정도로 그 영어 실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04년에 그는 언제부턴가 그는 영한 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A에서부터 F까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 작업을 하다가 러일 전쟁의 소식을 듣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함으로써 그 작업이 중단되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의 높은 영어 실력이 또 그를 미국으로 보내게 한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1904년 12월 31일 그해 연말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가는 길에 이게 호놀룰루에 잠시 들려서 그를 환영한 한인 이민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밤 11시까지 강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 날 호놀룰루 항구를 떠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이승만은 존 헤이 장관을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서울에서 영사 생활을 잠시 한 적이 있는 딘스모어라는 하원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중개에 힘입어서 존 헤이 장관을 만나고, 존 헤이 장관은 링컨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면서 중국의 무노개방 정책,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중국을 이제 분할하고 조체제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그 제국주의 시대에 미국은 역시 자유 통상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자유로운 공정한 어떤 무노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열강의 중국 분할 정책에 그 제동을 걸고 있던 그와 같은 분입니다. 아주 그 정계의 원로인데 이승만을 만나서는 곧 있을 그 포스담 회담에서 대한 독립의 문제를 청원하는데 협조하겠다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대답도 하고 있습니다. 존 헤이 장관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평안도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거둔 그 놀라운 성과에 대해서 깊은 자기가 감탄하고 있다. 전쟁이 러시아와 일본이 벌어졌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인 선교사들에게 그 지역으로부터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린데도 불구하고 미국인 선교사들은 이 지역의 시도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 역시 참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승만을 우호적으로 접대를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존 헤이 장관은 몇 달 뒤에 1905년 한 6월인가 7월에 병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과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끝이 났는데, 그해 8월 달에 또 이승만은 미국의 테오도로 루스벨트 대통령 여름 백악관 대통령의 하계 별장에서 접견하는데 또 성공을 합니다. 거기는 여기 하와이 한인교회 이 감리교회인가요? 윤병구 목사님이 또 크게 주선을 해서 당시 미국의 육군성 장관이 햄프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일본으로 가는 길에 이 호놀룰루에 잠시 들렀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것은 일본의 가스라 수상하고 만나가지고 이 한국 문제나 필리핀 문제 등을 좀 양국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좀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데, 이분은 루스벨트 다음 대통령이 됩니다. 이 정치적 야심도 갖고 있는 분이고 한데, 호놀룰루에 도착했을 때 이 한인교회 이 교회 윤병구 목사님이 곧 있을 포스담 회담에 한인 대표가 좀 참석할 수 있게 해주길 바라고 한인 덤프로서 이제 이승만과 윤병구 목사 자신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탭 장관은 이 두 분을 한인 대표로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접견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추천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윤병구 목사님이 그 추천장을 들고 이승만과 함께 루스벨트 대통령을 접견을 하는데, 이 사실은 이후 이승만과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친한 관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이승만의 중요한 어떤 정치적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자산을 이루었다, 그렇게 그 사실이 또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어 미주에 있는 한인들에게 널리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승만과 윤병구를 만나서 한 이야기는 하나의 참 귀찮은 손님을 따돌리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 어떤 제스처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대한 독립청원서를 곧 있을 포스담 회담에서 한국 문제를 다루게 될 때 한국 독립 문제를 이 테이블 위에 좀 이렇게
올려주기를 바란다 했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거는 개인적인 사문서가 아니냐, 똑같은 내용을 국무부를 당신 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송한 어떤 그러한 저 문서로 국무부에 접수시키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행을 가지고 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사 같으면 어쨌든 고종황제의 이 어인이 찍힌 뭐 문서가 하나 들고 뭐 신입장을 들고 또 청원서를 들고 그럼 몰래 일본의 눈을 피해서 가는 게 밀사인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뭐 이승만의 미국행을 밀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곤란하고 민영한 대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국을 일본의 보호에 둔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었고 일본에 간 그 태프트 장관은 일본의 카츠라 수상과 그 일종의 그 메모란담을 그 외교적인 각서를 이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미국이 이를 양해를 하고 또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서 특별한 그 야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의 수준으로 양국 관계의 현안이 정리된 다음에 그해 9월달인가요? 포스담 회담에서 드디어 미국과 일본이 미국과 영국이 승인하는 위에서 일본은 한국을 보호 감리할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는 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승인이 됩니다. 그 승인된 위에서 이제 그 다음 11월달에 드디어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유명한 을사 조약을 강요하게 된 건 다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승만은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을 한 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한국을 떠날 때 무려 19명의 선교사들로부터 이 이승만이 한국에서 이룬 특별한 그 선교의 업적과 그가 앞으로 한국 교계에서 행할 큰 역할을 위해서 그가 미국에서 그의 학문을 그의 학업을 좀 더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의 추천서를 무려 19명의 그 선교사들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의 추천서에 힘입어서 또 배제학당이 이제 일종의 초급 대학의 과정으로 그 학력이 인정되어서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참 고단한 어떤 유학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2년 뒤인 1907년 6월 달인가 조지 워싱턴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올 때부터 미국의 최고 학부에서 이제 최고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할 어떤 그와 같은 야심을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사리 이제 하버드 대학에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그 입학한 직후에 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LA에 있는 대동보국회라는 한국인 조선인 이민자들의 단체로부터 필요성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가 이승만 문서에 있는 것인데요. 대동보국회의 회장 문정양 씨와 그의 간부들이 피를 모아가지고 쓴 혈서로 우리 LA로 와서 우리 단체를 좀 지도해 주세요. 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식한 노동자들이고 해서 뭐 세상이 돌아가는 일도 모르고 할 일도 모르는데 이 세상에 이승만과 같은 어떤 학식과 그리고 지도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와서 지도해달라 하는 그와 같은 그 간절한 피로선 편지를 받는데 이 편지에 대해서 이승만은 장문의 답장을 합니다. 읽어보면은 당시 이승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금 LA 가가지고 대동보국회 회장으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될 일이 없다. 이 천지의 조선을 위해서 될 일이 없다. 내가 무슨 일만 하면은 분명히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을 하면서 일본 영사관이나 미국 재판소에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나더러 모든 권리를 다 줄 것이니 무엇을 하려는가 하면은 일본인도 치지 않고 타국인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고 다만 모두 함몰시키는 것은 조선놈들이다. 이러한 정신 상태나 이 상태의 한국인들, 이 조선 사람들 데리고는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자, 일본이 지금 한국을 독립시켜준다고 하자. 누가 국방을 하며, 누가 경제를 하며, 누가 외교를 하느냐. 그래서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지금 식민지가 된 것은 학문이 없어서 그렇고 실력이 없어서 그렇고 서로 단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윤리가 없어서 그런 거지. 뭐 모여가지고 단체를 결성을 하고 말이죠. 이 해서 될 일이야 아니다. 요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인 스티븐슨을 장인환과 전명훈이라는 두 사람이 권총으로 사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1904년에 러일 전쟁을 할 때 일본이 그 한국 대한제국 정부의 강요에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파견했는데 재정고문에는 이제 일본인 대장성 관리가 오고 외교고문에 이 스티븐슨에 그 당시 그 동경에 있던 일본 대사관에 있는 한 분을 대한제국에 보냈는데 이 사람은 일본 그 통감부의 대한제국의 그 통치는 한국인에게 이롭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 와서 샌프란시스코 한국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에 격분을 한 한인 한국인들은 이제 격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항의 방문차 이제 갔다가 소란이 벌어지고 이제 권총으로 이제 이렇게 사살을 했는데 이승만은 이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 덴바에서 그 자기 친구 동생 의동생 박용만의 초청으로 뭐 한인 애국자 대회인가 하는 그 대회에 이제 잠시 참여를 해서 오히려 비판을 합니다. 잘못된 행동이다. 근데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장인환, 전명훈 두 분을 열사하고 그들의 재판을 받는 걸 이제 지원을 이제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인 댐에서 회의가 끝나고 샌프란시스코에 들렸을 때 재판장에서 통역을 좀 해주길 바란다 하는 그런 부탁을 아마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곧 하버드 대학에 그 입학을 가야 될 사람, 그 재판에 통역을 하면 몇 달을 그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하버드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앉아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그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인 사회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간에 이승만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 한인 사회의 지도자로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 편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한 1년간 입학을 했다가 그는 프린스턴으로 다시 프린스턴의 그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한 2년간 생활을 해서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박사학위 수료하기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완전히 석사 과정에서 수료하지 못한 그 학점이 있어서 그걸 마저 수료함으로써 하버드 대학의 석사학위도 취득하고 그리고 프린스턴의 박사학위도 취득하게 해서 참 5년 만에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3개 학위를 취득하는 참 그 당시 미국인으로서도 드문 뭐 유영익 교수님은 미국인으로서도 전례가 없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그 성취를 그 학업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 당시 이승만은 내가 장차 한국인의 그 소생과 독립의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소명의식에 아주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시로서는 참 좀 드물다고 할 수 있는 사진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것도 프린스턴에서 그 하치홀이라는 프린스턴 기숙사에서 뭔가 누군가가 사진기를 들고 있으니까 좀 부탁을 해서 찍어받은 그런 사진입니다. 고단한 유학생 시절에 어딘가 외출을 앞둔 이승만의 그 모습인데요. 이 프린스턴에 입학한 직후에 이승만은 중요한 글을 하나 동포사회에 발표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협상을 논한다. 원제목은 논미일 협상. 당시 그 국립협회라고 안창호 선생이 만든 그 한인 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국립신보 1908년 12월 달에요. 일본과 미국의 협상을 논한다는 이 논문을 이 글을 실는데 프린스턴 리성만 이렇게 프린스턴에 있는 리성만이 이제 썼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5 조건을 협상한 데 대해 세계 전국이 양국의 전쟁설이 맡겼다고 하나 양국의 관계를 정돈시킬 것은 부시하니요 칼인 줄 믿는 바이며 제가 이걸 중간에 다 빼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요약한 것입니다. 대저 20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라. 태평양 동서양편에 두 나라가 새로 일어나면 비어있는 물건의 주인이 둘이면 화평한 결과는 얻기 힘들 것이요. 무수한 전쟁이 그 시작을 항상 외교로 열었으니 장차 두 나라의 관계가 평화로 정돈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하노라. 이와 같은 장차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 할 수밖에 없다. 양국의 관계를 정돈시킬 것은 붓이 아니요 협약이 아니요 칼인 줄 믿어라. 이승만 대통령은 이후 박사는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오래전부터 미일 충돌의 그날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이 최초의 그 말은 이 1908년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나는 을사 이후에 줄곧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 했는데 1905년 이후 뭐 언젠가 그 이야기를 한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 이 1908년 이때의 그 이 이야기입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는 캘리포니아 인구의 한 1% 정도가 일본인 이민이었습니다. 1885년부터인가요? 일본인 이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인구의 1% 정도 됐는데 이 일본인 이민들은 일본인 특유의 그 건면함이나
또는 또 단결심을 가지고 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이민들은 일본에서 생활 물자를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일본풍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고, 그러면서도 급속하게 농장을 확대해가고 있었고 해서 캘리포니아 백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경계심이 이제 일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의 배들이 캘리포니아의 아파트까지 나타나서 어업 활동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인들이 이제 우리 황인종을 이제 멸시하는 그 인종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감성의 동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황인종을 이제 우습게 하는 그와 같은 인종주의도 있고 해서 일본인 자제들은 공립학교에 취업할 수 없다. 일본 너희들끼리 교육해라. 이런 법을 캘리포니아 의회가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인 노동자는 미국인 유니온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노동조합 가입 제한, 인종 차별의 법령을 캘리포니아 정부가 의회가 만들어서 시행을 하니까 이 일본 내에서 여론이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공연하게 가벼운 입방아를 잘 짓는 언론들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설을 이렇게 신문 해설로 쏟아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워싱턴의 연방정부가 나서가지고 캘리포니아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인종차별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취소시킨 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주미 일본 대사와 미국 국무장관이 이 일종의 젠틀맨 어그리먼트라에서 신사협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일본이 미국 이민을 좀 자율 규제하라. 이렇게 몰려오는 건 좀 곤란하고 연간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코타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좀 자율적으로 일본 이민을 좀 제한해라. 거기에 합의를 하고, 동시에 태평양에서 양국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을 한다 하는 그래서 양국의 기득권을 일본은 이제 한국에 대한 기득권이 있죠. 그다음에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기득권이 있고, 이런 기득권을 서로가 이제 인정을 하면서 양국 간에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이런 협정을 5개항에 달하는 협정을 맺는데 성공해서 발표를 하니까 세론이 양국의 전쟁이 날 가능성은 없어졌구나, 이런 식의 기사가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이 순간은 아니다. 양국 간의 관계를 정돈시킬 것은 붓이 아니요 칼이다. 세계 역사를 돌아보건대 바다의 주인이 둘인 적은 없었다. 지금 태평양이라는 이 텅 빈 어떤 바다에 양쪽에서 신흥국이 발흥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이 저 동쪽 끝에 필리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군사시설을 강화하는 것과, 일본이 캘리포니아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어선을 보내서 어업권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추세고, 세계 역사에서 이런 신흥국이 이 바다의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양국의 관계를 결국 정돈시킬 것은 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사실 미국은 이 미일 젠틀맨 어그리먼트가 발표되기 1년 전부터 미 해군은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오렌지와 프렌즈에서 이 황인종과 전쟁을 벌이는 계획. 그래서 미 해군의 영관급 장교들이, 작전부에 있는 영관급 장교들이 장차 있을 미국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일본이 아무리 하와이를 침공했을 때 태평양과 대서양에 흩어져 있는 미 해군이 어떻게
결집을 해서 하와이를 수복한 다음에 미드웨이를 거쳐가지고 일본을 쳐서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을 완전 파괴할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그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근데 그거는 뭐 미국의 공식적인 계획이 아니고 미 해군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한 장차 있을 뭐를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태평양 남쪽에 있는 여러 군도를 자기 위임용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니까 이 오렌지와 플랜의 몇 차례 수정을 거쳐가지고 하와이에서 미드웨이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와이에서 남쪽으로 이 태평양 군도를 돌아서 결국은 오키나와를 거쳐서 이제 일본으로 올라가는 이런 계획을 이미 30년대가 되면 성립을 시켜요. 그만큼 그것을 쓴 박사학위 논문이 최근에 한국에서 번역이 됐어요. 오렌지 전쟁 계획이라는 거. 제가 그걸 보고 이미 미 국부는 충돌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전쟁 계획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승만은 이때 때부터 일본과 미국의 충돌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그날이 오면은 우리 한국의 독립할 기회가 생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실력을 기르고 그래서 공립신보에 그해 미국과 일본의 협상을 논함 조금 앞에 이승만이 또 하나의 글을 쓰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영어 통역을 거절한 데 따른 그 여론이 아주 나쁘잖아요.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또 글을 써서 발표를 합니다. 날이 저무는데 갈 길이 급하다고 알지도 못하는 산길을 나섰다가는 큰 위험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 마음이 급하다고 모르는 길을 함부로 나서면 안 되고 마땅히 학문을 숭상하고 실력을 길러서 세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씁니다. 다분히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서 쓴 글이겠습니다만은 동시에 꼭 한 달 뒤인가 이 글을 발표함으로써 우리에게 언제 어떠한 기회가 올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은 불과 33년 뒤에 현실로 실현이 되죠. 뭐 누군들 이렇게 그걸 확신을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승만은 그러한 일념 하에서 그가 나아갈 길을 따지고 개척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910년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제목으로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라는 이 논문을 제출을 해서 3명의 심사위원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논문은 대단히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었고 그것은 2년 뒤 1912년에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이 도서를 상업용 시중 도서로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을 했는 사실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표지를 이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시중 도서로 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인터넷으로 검색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논문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미국의 독립선언은 특히 중립국의 권리, 의무의 궤를 맞추며 국가 간의 평화와 통상의 자유를 정진시키고 국제법 원칙에 발전시키도록 예정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선포한 것이다. 그게 이제 제2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러고 나서 쭉 미국의 평화와 통상의 그 자유를 추구한 역사를 이렇게 쭉 씁니다.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 논문을 보고 감탄을 한 것은
뭐 흔히들 뭐저 2년 만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땄으니까 뭐 지도교수한테 잘 보여서 또는 뭐 외교를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나는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될저 특별한 사명을 띤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나를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인 지도교수한테 호소해서 외교를 그렇게 대학 외교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땄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봐서 먼저 푸드노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남이 쓴 논문을 인용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요 구절은 원사례를 보고 이승만이 쓴 논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한 사람이 제프슨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이개국이 전쟁을 개시할 때 평화 속에 살기를 선택한 나라들은 농업, 제조업, 기타 다른 모든 일상 직업을 수행하고 교정국이든 중립국이든 모든 국가에 대하여 평소와 같이 그들의 산업 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하여 운송할 자연권을 향유한다. 이게 뭐냐면은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자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중립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중립의 의무를 다하는 한, 중립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방지의 의무. 전쟁을 하는 나라가 이 중립국에 들어와 가지고 병력을 차출한다든가 군수품을 병기를 제작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군수품을 진발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전쟁과 관계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능력과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엄격하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 어느 나라가 미국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능력과 의무에 충실할 때 미국의 상선이 영국과 프랑스 어느 나라의 연안에도 자유롭게 접근해서 그 화물을 하적하고 또 이 선원이 상륙하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두 나라가 방해할 권리가 없다. 미국이 자유롭게 이 중립의 의무를 다하는 한 전쟁국가 자유통상할 수 있는 것은 자연권이다. 하나님이 준 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미국이 주장을 하니까 영국이 이걸 인정하지 않죠. 전쟁하는 나라가 그 전쟁 고군이라 해서 적국에 접근하는 상선을 정선시키고 올라타가지고 수색하고 적국에 유리한 화물이나 무기나 또는 외교관이 타고 있으면 체포 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게 전쟁하는 나라들의 전쟁 고건이에요. 이 영국같이 세계 패권 국가가 이런 전쟁 고건을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과 영국이 전쟁도 하고 하면서 이 미국이 주장하는 자연권을 국제적인 공법으로 협약으로 이제 관철시켜 나가는 그 역사를 추적한 것이 이 이승만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 밑에 푸드노트를 보면은 이 방면에 관한 이전의 논문이 없고 이 제퍼슨의 이 이야기는 1793년에 한 이야기인데 어느 신문에 실린 건데 그 신문 자료집을 모은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이퍼스라는 발륨 1 페이지 239. 그러니까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에서 이 자료를 봤다는 이야기. 로우 머티리얼을 보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 것이 논문을 또 읽으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대단한 학문적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여러 책을 보고 이것저것 짜집게 쓴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령이나 사건들에 대한 로우 머티리얼을 직접 조사하고 찾아서 쓴 논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대로 아웃룩이라는 그 미국의 주간지에 그 당시 그 1903년 4년 그때
그 세계 곳곳에서 중립국의 권리와 관련해서 이 군수품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실렸고 해서 거기서 그 아마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이와 같은 그 일정한 구상을 갖고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이 아닌가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중립법에 관한 미국의 영향은 깊고 폭넓었다. 이러한 발전이 모든 인류에게 대단한 축복이었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교정국의 작전 영역이 크게 제한되었고 전시 중 국가 간의 평화로운 교류 수단은 발목할 정도로 보장되었다. 전쟁 중에도 중립국의 교역은 전쟁 당사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을 관철시켜 온 미국의 역사. 이 미국의 역사가 전 인류에게 큰 축복이다. 통상의 자유는 결국은 전쟁을 부정하게 되죠. 자유통상. 자유통상은 영구 평화의 기초입니다. 모든 전쟁은 뭔가 이 권력자들이 독재자들이 상대방의 영토나 자원에 대한 어떤 그 탈취의 목적이 그 원인이 있는데 자유통상을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유통상이 세계적으로 보장되면 전쟁은 영구히 종식됩니다. 이게 이제 영구 평화론을 주장한 칸트라는 철학자가 추구한 영구 평화론의 핵심적인 논리예요.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한 그 해에 미국과 영국 간의 독립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영국의 그 전쟁을 비판을 합니다. 왜 미국과 전쟁하느냐? 자유통상을 하면은 전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수익이 있는데 바보처럼 전쟁을 왜 하느냐? 참 아담 스미스 참 위대한 철학자예요. 근데 더 위대한 건 영국의 정치와 국민들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반역적인 이야기를 한데도 아담 스미스 이야기가 옳다. 아담 스미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런던에 와서 영국 의회에 나타나니까 영국 전 의원들이 기입해서 그를 환영을 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아담 스미스의 권고에 따라서 미국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미국의 독립을 승인을 한 이후에 19세기에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상업 제국을 건설을 했죠.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19세기 동안 전쟁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 이후에 1차 대전까지 큰 전쟁은 없었어요. 바로 그러한 이 자유통상은 그야말로 영구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 정신 하에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또 그 정신 하에서 미국은 중립국으로서 자유통상의 그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확립시켜 왔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그 미국의 역사를 이성만이 이제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이렇게 논문을 이제 썼다는 것은 그가 장차 도래할 세계가 어떠한 세계일 것이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세계사적인 인식이 확립되어 있는 이제 이와 같은 상태. 자, 이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한 이승만은 1910년 7월달에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하고 귀국을 하는 것은 1910년 10월달입니다. 10월달에 돌아왔지만 이미 벌써 대한제국은 망해버린 상태죠. 대한제국의 황실은 일본 천황가의 그 황실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왕공족이라는 황족의 일원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대한에 대한 일체 통치권을 일본 황제에게 영구히 완벽하게 이제 양도해 버린 이제 그와 같은 상태. 그와 같은 상태에 이제 서울에 돌아온 이승만은 서울 YMCA
그 한국인 총무로, 한국인 책임자로 당시 그 YMC 서울 YMCA는 이제 미국인 책임자가 있고 미국인 총무가 있고 이제 한국인 총무가 있었는데 한국인 총무로 채용이 되어서 고용이 되어서 한국에 가서 한 1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이 OMC 총무로서 매우 활발한 강연, 그다음에 성경 공부, 그다음에 각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 YMC를 조직하는 일에 골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YMC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강연인지 그 자리인데 이 참 만장한 시내를 가득 채운 그 늙은이 젊은이 어린아이 모습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아서 여성의 사회 활동은 아직도 상당히 좀 미약한데 그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이승만의 1946년 남쪽 지방 여행에는 그 환영인파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은 한국은 아직도 전통 속에 콕 파묻혀 있는 이제 이와 같은 그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이 갈 길을 몰라서 이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을 가지고 망국노라 그럽니다. 이 망국노가 되어버린 이 한국인들의 그 갈급한 그와 같은 그 표현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어떠한 내용의 강연을 했는지 아마 이런 것은 지금 자료가 남아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는 분명히 그가 대동보국회 간부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장인환과 전명훈 그 두 분의 거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학문을 숭상하고 실력을 길러서 장차 세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에는 또 종교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필연코 했을 겁니다. 그는 저 남쪽 진주에 이르기까지 또 북쪽으로는 평양 선천에 이르기까지 그 표현에 하면은 한 2,300마일을 여행을 하면서 33개 지역에서 YMC 지구를 조직하는 일에도 진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 3,000몇 명의 청년들을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1922년에 쓴 그의 간략한 바이오그래피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일제 총독부 하에서 유일하게 자유가 숨쉬고 한국인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일제 탄압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른바 이제 105인 사건이라는 것이 날조가 되고 교계 지도자들이 체포가 되고 가정 고문을 받고 조선 총독을 이제 암살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건이 날조가 되면서 이제 기독교계 인사들이 한 600여 명이 체포가 되고 그 중에 한 105인이 이제 재판에 붙이지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승만은 세계적인 그 조직망을 갖춘 YMCA의 그 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체포를 면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어차피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운명에 처해 있었던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는 1912년 3월달에 다시 고국에 돌아온 지 한 1년 한 5개월 만에 다시 고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미국의 세계 감리교의 그 총회가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할 한국인 대표의 자격으로 그때 이승만의 그 아버지는 이 중풍에 걸려 있었고 해서 부자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생이별을 고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는 미국에 돌아와서 1912년 1년 동안 미국 동부에 머물면서 미국 교회가 미국의 그 교회가 세계 감리교회는 이 한국의 그 감리교회와 일본의 감리교회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 그런 문제를 그 감리교 총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승만은 그것이 부당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총독부에 의한 교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탄해야 하는 그런 내용의 그 건의서를 작성해서 미국 교계의 지도자로부터 또는 YMCA로부터 그 서명을 받고 발표하고자 했습니다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계 교계에서는 이미 조선은 망해버린 나라였습니다. 이승만을 그 총회한 그 프린스턴 대학의 윌슨 총장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정치인으로 나서고 있었는데 그 윌슨도 이승만을 세 차례나 접견을 했습니다만은 이승만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해서 이승만이 제출한 성명에 대한 서명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동부에서 한 1년간 생활을 한 다음에 그는 1913년 3월 달에 하와이 국민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이 호놀룰루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오자마자 한 2, 3개월간 두문불출을 하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사는 뭔가 한번 작정을 하면은 뭔가 단기간 내에 무슨 책을 하나 쓴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입니다. 이 학자로 나섰으면은 아마 대성을 하실 그런 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한글로 쓴 이 한국 교회 비판이라는 이 책도 독립정신에 못지않게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13년이에요. 12년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13년에 하와이 와서 쓴 거니까 이게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한국 교회는 일제하에서 유일하게 자유가 숨쉬는 곳이다. 한국 어딜 가도 공공기관에 일본 천황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유일하게 일본 천황의 사진이 안 걸려 있는 곳은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 그 십자가가 걸려 있지 천황의 사진이 걸려 있죠. 교회에 가면은 한국인들은 자유를 느끼고 또 교회는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교육할 줄 안다. 장차 이 한국인은 교회를 통해서 거듭날 것이다. 이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이제 날조해서 한국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예수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건세에 저항한 인류 최초의 혁명가다. 이게 참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아주 유행을 했는데 그 해방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벌써 1910년에 이미 했는데 그 서울의 그 광나루 신학대학의 어느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인데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편지를 해가지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의 명부를 좀 보내주시오. 그랬던 모양입니다. 불과 한 4, 5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프린스턴 대학에서 대답을 하기를 제1회 졸업생으로 1913년에 이승만 이렇게 대답이 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1927년인가 9년에 한경직 목사 이렇게 그래서 이승만
이 프린스턴 대학의 그 정치, 역사, 경제학과 입학해서 그 학위를 딴 사실과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그 2년 시절에 그 같은 캠퍼스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강의를 들었다는 사실 정도는 잘 알려져 있는데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졸업생 한국인 졸업생 명부에 적혀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려졌어요. 근데 그게 그 졸업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만큼 그 이승만은 그 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에도 상당한 그저 수준 높은 이해를 그 터득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권세에 저항한 인류 최초의 혁명가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최초의 근대인이다. 그 루터 선생이 이 인류 최초의 혁명가로서 이승만의 모습을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 덕분에 오늘날 서유럽 각국이 누리는 자유와 부강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년간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날 서유럽이 이렇게 부강한 것은 종교개혁의 그 출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내가 무서운 나의 적은 일본의 경찰이나 헌병이 아니다. 그들의 체포와 고문은 두렵지 않다. 가장 무서운 적은 분열하고 대립하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알려요. 실제로 이승만이 미국에서 벌린 독립운동은 다른 독립운동은 한국인들과 싸움하는 독립운동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무슨 하는 일을 한마다 비방하고 엄해하고 하는 한국인들이 있었고 그 세력이 작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승만은 그리고 곧바로 하와이 한미교회 초빙을 받아서 한인 기숙학교의 교장, 한인 중앙학교로 개명을 합니다만은 또 하와이 한미교회 선교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은 동시에 태평양 잡지라는 잡지를 월간지를 이렇게 창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 포인트를 그 팔자를 어디서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1924년인가 5년에 윤치영이라는 분이 미국으로 그 유학을 하는 길에 하와이 들렀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조수로서 한 1년간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분의 그 회고에 의하면은 그 직접 그 인쇄도 하고 뭐 글은 물론이고 거의 혼자 다 쓰다시피 잡지에 글을 쓰고 그다음에 그걸 또 인쇄도 하고 또 그걸 또 직접 프린트를 해가지고 윤치영 씨하고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집집마다 배달도 하고 그러니까 1913년에도 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보면은 월간지인데 그 분량이 작지 않아요. 거의 혼자 초창기에는 거의 혼자 글을 다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밤마다 호롱불 등불 밑에서 글 쓰는 그러한 사상가이자 학자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3년 이 창간지는 안 남아있고 그 다음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여러 논설에 우리 민족은 명맥이 붙어있긴 하나 다 썩어가는 시신과 같다. 사람들은 나라의 잘못만 원망할 줄 알고 제 몸이 먼저 거듭나야 함을 알지 못한다. 거듭남에 필요한 것은 천국 복락에 대한 신앙이다.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육체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화평한 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천국 복락에 대한 신앙은 이 세상 나라를 천국과 같이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 미국과 영국이 뚜렷한 자유 복락을 누리는 것은 정치 법률 학문 등의 계명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요 그 안에 다시 난 사람이 많아서 나라가 곧 성신으로 서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봐. 예. 오늘부터는 1시간 하고 나서 한 5분씩 쉬고 그러고 나서 물도 좀 마시고 커피도 좀 마시고 그렇게 하자는 대장님의 당부가 있으면 제가 지금 그 약속도 깜빡 잊고 막 지나가다가 한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